나이가 들수록 신기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외롭고 서운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때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친구도 술자리도 많았고 연락 오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3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과 가정을 오가느라 만남도 줄고 소식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서 주변을 살펴보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 몇이나 남았을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라는 걸 깨닫습니다. 관계는 소수정예가 될수록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연락이라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 그리고 내 시간과 감정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인생의 후반전에는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날수록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내 인생에 남아 있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특징들을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필요할 땐 연락이 오고 필요 없을 땐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이죠. 늘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당연한 존재가 되었나? 회사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우며 잘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어려워지면 항상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회식 준비, 보고서 수정, 일정 조율, 언제나 제가 해결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어땠을까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미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늘 이런 식이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저는 문제 해결용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로와 상처만 남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와 직장 동료뿐 아니라 가족 안에도 존재합니다. 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주 금전적인 부탁을 했어요. 등록금, 월세, 사업 자금까지 처음엔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말은 다음엔 꼭 갚을게. 이 말뿐이었어요. 내가 어렵다 이야기하면 에이, 형은 그래도 여유 있잖아. 결국 이 관계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존재로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주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착취적 관계 패턴이라 부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내 도움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하다. 왜 변했냐? 감정적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이걸 정서적 협박이라 부르죠. 그럼에도 왜 이런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까요? 첫째, 오래된 인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10년, 20년인데 라는 생각에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둘째,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에 쉽게 선을 긋지 못합니다. 셋째, 혼자가 된다는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연락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인데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결국 나만 소모되고 맙니다. 이 패턴을 끊어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직장 동료들과 오랫동안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회비 관리, 장소 섭외, 연락 조율까지 늘 그 친구가 도맡아 처리했죠. 넌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넌 성격이 좋으니까.
칭찬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역할은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그 친구가 잠시 빠지려고 하면 그럼 누가 해? 빠질 자유조차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 역시 착취적 인간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줄 때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결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엔 남을 챙기느라 많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볼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대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우선하는 따뜻한 관계만 남겨두세요. 두 번째로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 학원 어디 보내냐? 이번에 차 바꿨다며? 옆집은 벌써 손주도 봤대.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듣다 보면 처음엔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 독입니다. 비교는 아주 교묘합니다. 상대는 친절한 말투로 시작하죠. 너도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형편은 괜찮은 편이지. 그런데 그 말 뒤엔 항상 하지만이 붙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번에 더 좋은 직장에 갔다더라. 하지만 누구 딸은 이번에 서울대 붙었대. 듣고 나면 어때요? 괜히 내 삶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비교는 이렇게 내 존재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계모임을 떠올려 볼게요. 자녀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의대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이번에 토익 만점 받았대.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초조해져요. 우리 아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부족한 부모가 된 것 같고 심지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비교는 경쟁을 부르고 경쟁은 죄책감을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대부분 어디로 흐르는지 아세요? 바로 상향 비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비교엔 끝이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내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 어디 살아? 주식? 난 이번에 좀 벌었어. 퇴직금 굴리는 건 어떻게 해?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대화 같죠. 하지만 결국은 경제력 비교로 흘러갑니다. 수치가 오가는 순간 상대방이 내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 비교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데 괜히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사실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깎아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 하거나 스스로의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 넌 아직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50대 이후엔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항상 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남의 칭찬은 감사히 듣되 비교는 거절하세요. 아, 그래. 좋은 소식이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내 인생은 남의 속도가 아닌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결국 비교란 건 끝없는 고통의 늪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가족의 미소, 친구의 안부 전화. 이게 진짜 인생의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래서 안 돼. 원래 세상이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지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의 소모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문제를 과장합니다. 이번 정부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주식하면 다 망하던데. 이 동네는 범죄가 많아서 너무 위험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꼭 남 탓을 반복합니다. 잘 안 풀리는 건 부모 탓, 회사 탓, 사회 탓이라며 꼭 탓할 곳을 찾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시작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여.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떨까요? 나까지 삶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점점 내가 가진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돼요. 오래 알고 지낸 또 다른 친구가 떠오릅니다. 만날 때마다 시작은 항상 같아요. 회사 욕, 정치 욕, 세상 욕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답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 개념이 없어. 이 사회 정말 답이 없다. 처음엔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도 해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항상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야 할 만남이 오히려 내 감정을 소진시키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결국 이 만남이 점점 부담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옆 사람에게 옮겨가거든요.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미소 짓게 되고,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증가하고 심리적 피로 누적까지 결국 내 멘탈이 서서히 붕괴됩니다. 이 피로감은 가족에게 그리고 일로도 퍼져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뿐 아니라 가족 안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은 너 그거 시작한다고? 힘들 텐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자식이 도전하려 할 때마다 끊임없이 걱정과 부정으로 가로막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겠지만 자녀 입장에선 어떨까요? 자신감이 무너지고 도전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역시 감정 에너지의 고갈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두 가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실패 공포입니다. 미리 부정적으로 말해두면 실패했을 때 덜 아프다고 믿습니다. 둘째, 통제 욕구입니다. 상대의 열정을 꺾고 자기 기준 안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부정은 자기 불안의 방어 기제가 되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대화 피하기입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떠안지 않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내가 가벼워지는 대화,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관계를 늘려가야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이제껏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떠안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내 감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멀어질 용기,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화에서 벗어날 결단, 그리고 내 삶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곁에 남겨두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삶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네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은 이용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이번에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이번만 좀 도와줘. 다음엔 내가 꼭 챙길게. 하지만 그 부탁은 계속 반복됩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어느새 나는 이 사람의 만능 해결사가 되어 있죠.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아주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항상 사정이 딱합니다.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이번에 진짜 급해서 그래. 둘째, 부탁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탁으로 확장됩니다. 셋째, 도와준 걸 금방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잠깐이고 그 다음엔 더 큰 요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핵심 심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 도움을 권리처럼 여긴다는 점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번 주 이사 좀 도와줘. 차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 저도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엔 이러더군요. 자금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금전 거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점점 부담이 커졌고 친구는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했어요. 이쯤 되면 관계가 도움 제공 계약서처럼 변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취형 인간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의 호의, 책임감,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도 친구잖아.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해? 넌 그래도 능력이 되잖아. 결국엔 거절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이 관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도와주지 않으면 상대가 감정적 압박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넌 정이 없다. 서운하다. 이런 말로 죄책감을 씌우죠. 이 착취적 관계는 가족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남동생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립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부족해서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처음엔 가족이니까 도왔어요. 그런데 몇 년째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남동생이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도움을 거절하면 가족끼리 왜 그래? 결국 경제적, 정신적 부담만 커져갑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정 협박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까요? 첫째, 오래된 인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이 친구랑 20년 지냈는데 라는 생각은 관계를 정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죠. 두 번째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셋째, 상대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말 힘들어질 텐데,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지쳐가면서 결국 내 인생이 소비되고 맙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관계에 확실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부탁에 무조건 응답하지 말아야 해요.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대가 없는 반복적 도움은 중단해야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구조는 오래 갈수록 악화됩니다. 다음은 거절을 훈련하는 겁니다. 죄책감 없이 지금 내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도움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급한 위기엔 한두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생활비 요청, 사업 투자, 금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스스로 세워두면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엔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먼저 지킬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를 당연하게 소모하는 사람과는 조금씩 멀어져야 합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남은 인생은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조용히 따뜻하게 걸어가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그땐 참 좋았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 지금은 아무리 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 그들의 대화는 항상 과거의 추억 속을 맴돕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삶은 결국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죠. 첫째, 현재를 폄하합니다. 지금 세대는 버릇이 없어. 옛날처럼 좋은 세상은 없어. 둘째,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해? 괜히 시작했다가 망신만 당해. 셋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과거엔 나도 잘 나갔는데 이젠 아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 새로운 행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떠오릅니다.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예전 회사 이야기, 아니면 옛날 동창회 이야기, 또 아니면 10년 전 여행 이야기뿐이에요. 그때 우리 참 재미있었지. 그땐 회사도 잘 나갔고 말이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해져요. 지나간 시간에 갇혀 살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 집착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안에는 몇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현실 회피입니다. 현재의 불안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거죠. 둘째, 자존감 보전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주 말하면서 현재의 자존감 하락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셋째, 통제감 유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안전하고 익숙하거든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패턴이 굳어지면 현재를 살아갈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라떼는 말이지. 그 시절은 물가도 싸고 사람들도 정이 있었지. 물론 그 시절엔 그 시절의 행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현재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부모는 추억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식은 현재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거죠. 이 간극이 결국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과거에 머무를까요? 대부분은 결국 불안 때문입니다. 첫째, 나이 들어갈수록 변화가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둘째, 과거의 전성기가 그립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가장 빛났다고 느껴지니까요. 셋째, 상실감과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추억을 붙잡습니다. 과거 속 익숙함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과거는 추억일 뿐입니다.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 내 삶의 진짜 전성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를 즐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보세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야기거리로 남기고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걷는 산책길,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새로 배우는 요리 하나,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새 전성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은 항상 이 말로 돌아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남은 인생을 과거에 묶여 반복 재생하지 마세요. 오늘의 하루가 내가 가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새로 배우고, 새로 만나고, 새로 사랑하세요. 내 남은 인생은 과거의 추억보다 오늘의 선택으로 더 빛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5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비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용하려 드는 사람, 과거에 머무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이런 관계를 감내하며 버티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소중히 아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남을 챙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지치게 하는 관계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길지만 또 짧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할 시간이죠. 수십 명과 어울리는 대신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힘들 때 먼저 전화해서 괜찮냐?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는 것. 그게 앞으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아니면 오히려 더욱 가까워져야 할 소중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가볍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 인생 명언, 관계의 심리학, 이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계속 나눌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